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과정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2편입니다. 편안한 속도로 조절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뇨 생식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제니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로 시스템인 비뇨 기계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소변이 방광으로까지 나오는 요관이 있고요. 방광에 소변이 모여 소변을 참고 있다가 밖으로 소변을 배출할 때는 요도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더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뇨기계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제니탈 시스템인 생식기계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남성은 음낭, 고환, 부고환, 음경, 전립선, 여성에게는 난소, 난관, 자궁, 질 이런 기관들이 생식기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뇨 생식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여성 노인은 호르몬이 감소되어 난소도 작아지고 기능이 점점 감퇴됩니다. 질병은 얇아지고요.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어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지만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하여 가슴은 처지고 작아지고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지렴이 잘 생기고요.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남성 노인 또한 호르몬이 감소되어 동맥혈관의 변화가 일어나 음경이 발기되는 데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리고요.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 비대는 증상이 나온다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증상 조절을 위해서 치료를 꼭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잔류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250ml 정도로 감소되어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데 방광 근력이 저하되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도 않고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설명에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구분을 하고 자세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뇨증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어, 빈뇨증은 24시간 동안 8회 이상 배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 번 본다, 자주 본다 라는 뜻이고요. 빈뇨증입니다.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은 영어로는 인컨티너스, 그러니까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변요에 잃어버릴 실, 참을 금이 되어서 뜻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요실금입니다. 세 번째 야뇨증입니다. 여기에는 밤야가 들어있고 영어로는 녹추리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변 중에 배뇨하려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증상을 야뇨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뇨생식기계 주요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요실금입니다. 소변요에 잃어버릴 실, 참을 금 해서 소변을 참는 능력을 잃어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림에 보시면 근육이 약해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세요. 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케겔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케겔 운동이 여기 그림처럼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 소변을 참는 능력을 올려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와 연관돼서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공부하자면 요 소변 요에 당뇨 보시면 소변에 당이 나오는 증상 당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종 보겠습니다. 잃어버릴 실이죠. 영어로는 disappear, be missing이 있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참을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주 해서 술을 참다. 그래서 금주. 또 담배의 흡연을 참다라고 한다면 금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요실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다. 요실금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거나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의 약화, 당뇨병,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이 되고요. 변비 또한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실금의 증상 보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이 증상을 구분하는 세 가지는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1번, 복압성 요실금. 영어로는 스트레스 인컨티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침이나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의 압력이 증가되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 그림처럼 줄넘기 할 때죠. 이럴 때 질질 새는 증상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urgency가 있네요. 말 그대로 요의가 느끼자마자 참는 것이 불가능하고 갑자기 소변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overflow incontin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그리고 역류성 요실금이 있겠습니다. 자, 요실금이 있을 때는 소변이 자꾸 흐르면 삶의 질이 저하되니까 물을 조금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모칸에 요실금은 수분 제한하나요?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분한 수분을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1번 발생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수술 치료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케겔 운동이었습니다. 3번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네 번째,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고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전립선이 노화와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장기적인 노출에 의해서 이 전립선이 비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점 이렇게 커져서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가 좁아지면 아픕니다. 소변을 볼 때 매우 아프고 소변 흐름을 저해하여 불편한 배뇨 곤란,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배뇨 곤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변이 잘 안 나와서 통증이 있어서 아프신 할아버지한테 의사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전립선 비대증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뜻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이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 등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비만이면 그게 더 심해지고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 심하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첫 번째,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주기가 가늘어진다. 두 번째,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잔뇨감이 있다. 세 번째,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네 번째,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빈뇨를 보고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다섯 번째,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야뇨의 증상이 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소변 주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을 봤는데 계속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이 있다.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빈뇨, 자주 본다. 긴박뇨, 뇨이가 있으면 바로 소변이 나온다. 긴박뇨죠. 그리고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야뇨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 보겠습니다. 약물요법을 통해서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시기는 저지방 시기와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해야 합니다. 도뇨관이 있습니다.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의료법상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관장 안 됩니다. 좌약은 부분적으로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됩니다. 도뇨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험에서 뭐 좌약을 넣는다 이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관장, 좌약, 도뇨 절대 하면 안 된다로 외우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보겠습니다.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배뇨를 조절하기 힘든 대상자도 기저귀, 소변 주머니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되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해야 된다. 만약에 쓰도록 하더라도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낮에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도록 하고요. 밤에만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방광의 기능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할머니가 요실금 때문에 속상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요양보호사 곰돌이가 그런 편하게 기저귀를 차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땡 틀린 답입니다. 대신에 오른쪽 그림처럼 요실금 때문에 속상해 라고 하면 이렇게 배뇨 훈련을 한다가 답입니다. 배뇨 훈련을 할 때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한 번을 그렇게 한 번씩 소변을 보게 하는 훈련을 배뇨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뇨 훈련을 통해서 배뇨 기능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실금이 있지는 않은지, 긴박뇨 때문에 밤에 잠을 깨지는 않는지 관찰을 하고요. 스스로 배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누군가 방문을 열면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방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스크린을 쳐주는 등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놀래지 않고 겁먹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도뇨관이 있습니다. 도뇨관 바꾸거나 방광 세척해야 되는 경우는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의료진에게 연계해야 합니다. 요실금 대상자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피부 자극, 욕창 이런 것들 예방하는 데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 소변 때문에 습기로 인해서 욕창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줘야 합니다. 9번째 피부계 보겠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으로 세 층으로 구성되고요. 미생물과 탈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이 피부계의 층이 있습니다. 맨 겉에는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겉부분에 있는 가죽인 표피가 외부에 있는 미생물과 그리고 미생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 신체에 물이 날아가지 않게 탈수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 이 두꺼워 보이는 진피에 땀샘과 피지샘, 모근이 있는데요. 이 땀샘은 땀이 나오는 곳이고요. 피지샘은 우리 기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또 이 모근은 털이 나는 곳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진피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방층인 피하지방이 있어서 우리 몸을 또 보호해주고 또 에너지를 축적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고요. 그 아래에 근육, 머슬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를 보자면 피하 지방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고요. 피하 조직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체온, 그리고 오한, 압박 등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높고요. 네 번째,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됩니다. 5번, 발톱이나 손톱은 딱딱하고 두꺼워지고요. 세로줄이 잘 생기고 잘 부서집니다. 여섯 번째,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 등 생길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노인성 반점이라고 불리는 갈색 반점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모근에 멜라닌 생성세포가 있습니다. 이 멜라닌 생성세포가 머리를 검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 탈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음부의 털은 줄어들고 입과 뺨 등의 남성 호르몬에 의한 얼굴 털은 증가합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요. 입과 뺨에는 털이 많아집니다. 열 번째,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이 심하고 특히 노인들한테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지속이 됩니다.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소양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밤과 겨울에 더 심해집니다. 11번째,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계 주요 질환 보겠습니다. 욕창, 피부 건조증, 대상포진, 머리니가 있습니다.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 바닥면이랑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피부 건조증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인데 피부 수포가 일어나고 신경에도 염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옴과 머리니 보겠습니다.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되는데요. 이 옴 진드기는 피부 아래층에 서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고 알도 낳고요. 증상으로는 손가락, 손, 팔 아니면 손가락 틈, 겨드랑이 틈에 이런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머리니가 있습니다. 머리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머리니가 피부에 두피에서 살면서 어, 흡혈을 합니다. 흡혈하면서 살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이 자꾸 지속되는 흡혈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되고 손상되어 피부염이 발생하고 가려움증이 심하게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머리카락에 알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창부터 볼까요? 욕창은 소어라고 합니다. 그림에 여기 어르신이 계속 누워 계시면서 발 뒤꿈치가 땅에 자꾸 압박이 되니까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에 가지 못하니 세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창의 뜻을 보니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괴사되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요인에는 장기간의 와상 상태,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이 있을 때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실금이나 변실금 등으로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으로 인해서 더 잘 생기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를 약간 이동시킬 때 침대에서 잡아 끌면 약한 부위가 마찰이 되면서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자세 변경할 때 끌어당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쓸려서 벗겨지고 욕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욕창 증상과 단계별 특징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천골입니다. 왜냐하면 누웠을 때 여기 엉덩이 윗부분에 튀어나온 뼈 부분, 천골이 바닥에 많이 닿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얇기 때문에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창이 생길 때는 이렇게 1, 2, 3, 4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붉은색 발적이 있고 만졌을 때 살짝의 뜨거운 감각, 히팅감, 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창의 1단계 증상은 특징적으로 손으로 살짝 누르면 하얘졌다가 다시 뜨면 붉어집니다.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방층이 보이고요. 괴사 조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는 괴사의 정도가 너무 심부까지 들어가서 뼈와 노출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지 않으려면, 진행하지 않으려면 욕창이 초기에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고 대처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욕창 증상의 초기에 발견됐을 때 대처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욕창 부위가 이미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면 손상이 더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마른 수건으로 꼭 물기를 닦아내서 건조해야 된다. 왜냐? 습기로 인해서 이 손상된 부위가 더 손상돼서 2단계, 3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손으로 살짝살짝 두드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되는데요. 이때도 손상된 이 빨간 부위는 마사지하면 안 되겠고요. 주위를 나선형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건조시킬 때도 뜨거운 바람으로 하면 더 손상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고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드라이기로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뭐 손으로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차갑지 않은 바람으로,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게 좋고요. 혈액순환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타민 D 합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햇볕을 쬐기 가장 좋은 시간이 10시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를 제외한 시간대였습니다. 또 이 욕창 초기 때 자세 변경을 해주는 게 좋은데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휠체어나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줘야 자극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럼 파우더를 써서 건조하게 하면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파우더가 이물질처럼 여기 응고되거나 아니면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사용 금지. 그리고 도넛베개 또한 엉덩이에 오히려 압박을 주기 때문에 도넛베개 사용하는 것은 욕창에 좋지 않습니다. 사용 금지입니다. 욕창 치료와 예방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는 매일 점검해야 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자세 변경. 특정 부위의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동 시에 마찰 방지.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게 하고요. 네 번째, 청결 및 습기 관리.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피부에 습기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감염이 일어나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려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 시트 주름 제거해야 됩니다.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압박이 돼서 욕창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주름은 잘 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뼈 주위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압력 완화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을 가는 것을 덜어줄 수 있는 매트리스, 에어 매트리스, 그리고 베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욕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청골 부위의 압박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도넛 베개를 사용하면 청골 부위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도넛 베개는 사용 금지고요. 그리고 압박을 분산할 수 있는 에어 매트리스, 폼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주머니 금지.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이 화상으로 인해서 욕창 생길 위험성이 더 높고요. 부드러운 피부 관리를 위해서 순한 비누 사용하고 파우더 금지라고 했습니다. 옷은 편안한 옷을 착용하는데 헐렁한 면바지와 신축성 있는 상의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안 좋은 것은 단추 달린 스커트, 단추가 또 피부를 압박해서 손상될 위험성도 있고 몸에 꽉 끼는 바지는 혈액순환이 더 안 돼서 또 피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톱 관리 할 때는 손톱을 좀 짧게 잘라서 긁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영양 공급 중요합니다.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들 보니까 고기, 계란, 생선, 단백질, 채소, 우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피부 건조증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고 거칠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실내의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더 심하고 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양증이 심하거나 건조증이 심할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나중에 증발되면서 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간지러움증, 소양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사용 X입니다. 피부 건조증의 증상으로는 피부 발적, 그러니까 빨개지는 피부 발적, 부종 또는 통증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전환, 우리가 배운 전환, 그리고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와 예방법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 건조시키기 때문에 삼가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하고 따뜻한 물은 되지만 뜨거운 물은 안 된다. 자, 주의할 것 따뜻한 물은 되지만 웜은 되지만 뜨거운 물 핫 워터는 안 된다. 입니다. 또한 순한 비누 사용하도록 하고요. 목욕 후에 물기는 두드려서 잘 말려야 된다. 왜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옷을 입으면 습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두드려서 잘 말리고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피부 건조증으로 인해서 체기는 없지만 각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은 각질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 각질이 이제 계속 땅에 뿌려진 상태로 방치되거나 청결해지지 않는다면 각질로 인해서 또 피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각질 날아다니면서 또 호흡기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질 청소 관리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각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사용할 때 오일을 추가로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을 동시에 유발하게 됩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이제 신경과 그리고 그 신경에 분포하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한 후에 주로 발생을 하고 면역이 저하됐을 때 많이 생기는데요.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시거나 아니면은 면역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대상포진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통증이 심하기도 하지만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서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용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렇게 면역이 많이 저하되게 되고요. 자결감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닝 센스라고 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과 화끈거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결감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상포진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 고령, 과로 스트레스, 백혈병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서 면역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되겠고요. 증상으로는 가려움, 피부 저림, 넘니스죠, 넘니스, 넘브,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그리고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의 수포, 통증, 자결감이 대상포진의 증상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인데요. 물집이 없을 때에도 그 부위에 통증이 이상하게 있고 감기 기운이 심하고요. 이제 물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깁니다. 이렇게 특히나 옆구리 쪽으로도 많이 생기고요. 팔로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심한 통증,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물집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생깁니다. 예전에 수두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걸린지 모르고 지난 경우에도 이제 대상포진이 결리기도 하고요. 대상포진에 한번 경험이 있으셨다, 걸렸었다라고 한다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면역력 약화되어 있는 노인분, 허약한 환자분들,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의 증상은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저녁에 이 옴 진드기가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집이 생기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굴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옴진드기가 피부 속을 굴을 타고 지나가면서 알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굴 모양 같은 상처들이 생기게 되고 특히나 이 손가락 사이 같은 신체의 틈 사이 이런 데 많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 쪽에 이런 발진들과 물집이 많이 생겨나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옴 치료는 옴 대상자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동거 가족, 동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산다라는 뜻이고요.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만졌을 때 이렇게 옮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료 연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 수는 임의로 살 수는 없고 처방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요. 이런 약들은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우리가 장갑을 착용하고 발라드려야 되고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얼굴 쪽에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이 옴 진드기가 올라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고를 구석구석 발라야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히 마비가 있는 노인이거나 수축되어서 이제 어, 구축이 되어 있는 분들은 굴곡된 부위 이런 분들 빠지지 않게 잘 발라드려야 되겠고요.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 날에 아침에 씻어냅니다. 만약에 씻지 않고 계속되면 이 독성이 좀 지속되면서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약은 부분에 따라서 간독성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씻어내야 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 치료되고 또 다른 분한테 있던 옴 진드기가 다시 옮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이 굴 속에 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알들이 이제 다시 부화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주 후에 다시 약을 한 번 더 바르게 되고요.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옴 진드기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침구, 옷, 수건 이런 것들 만지면 안 됩니다. 접촉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내복과 침구는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하고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도 이 옴 진드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20분 정도 세탁을 하고 세탁 후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옴 진드기는 사람에 붙어 있지 않으면 3일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잘 빨아서 사용한다면 이 옴 진드기가 이 옷 같은 데에 붙어 있었던 경우에 3일 후에는 죽는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만약 세탁이 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에 다리면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옴 진드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탁이 어려운 건 다리미로 다려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 린단 로션은 현재는 처방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간독성이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위의 약으로 처방을 해주는데요. 이 약 종류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니 보겠습니다. 이 머리니는 이름처럼 이 이가 머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머리니가 두피에 숨어서 다니고요. 머리 사이에 숨어 있고요. 이 머리니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머리에 붙어서 살고 있다가 알도 낳고 그리고 두피에 피부를 손상시키면서 흡혈을 합니다. 블리딩을 먹는다는 거죠. 블러드를 흡혈하기 때문에 출혈과 간지러움이 있다. 심하면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 그리고 피부염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치료 방법은 이렇게 참빗이라고 하는 치료용 빗이 있습니다. 이 빗이 촘촘하니까 이 빗으로 긁으면서 이제 이 빗으로 빗으면서 약을 묻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 사용한다. 보통 진드기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60도 정도 이상에서는 10분, 20분이면은 다 사멸합니다. 그래서 머리띠는 55도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용으로 외울 때 60도 이상이라고 기억하시면은 아무래도 쉽겠습니다. 모든 균이나 아니면은 식중독균 이런 것들도 60도 이상 뭐 10분, 20분 이상 끓인다라고 하면은 죽는다라고 외우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모린이나 바닥에 이런 옴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청소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감염됐을 때는 진공청소기 이런 걸로 꼼꼼히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와 가족에게 혼란을 주고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고요. 요양보호사는 욕창 예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침구나 의복이 젖거나 대상자를 밀거나 끌 때 상처가 있을 때는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대상자의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피, 머리, 목, 사지의 피부를 살펴보도록 하고 피부에 자색 출혈반 아니면 사마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봐야 되겠고요. 자색 출혈반 이런 것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오른쪽에 뭐 사마귀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사마귀 같은 새로 생기는 게 있는지 확인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질환을 가진 분들이 영양장애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체중, 식사량을 꼭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양장애를 확인할 때 체중과 식사량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니의 감염을 예방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서 빗, 브러쉬, 수건의 공동 사용은 금한다. 빗과 브러쉬는 5에서 10분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소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신경계 보겠습니다. 신경계는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우리는 신경계를 통해서 감각을 인지하고 주위의 환경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됩니다. 감각은 둔화되고요. 감각이 둔화된다의 반대말은 예민하다죠.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감각은 둔화된다. 그리고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운동 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생길 수 있고 단기 기억은 감퇴되지만 장기 기억은 뇌 등의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생성되기 때문에 대체로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균형감이라고 하죠. 균형감과 그리고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신경계 주요 질환에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공부할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 화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계 보겠습니다. 감각기계는 센서리 시스템이고요.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요. 우리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눈, 안구에는 이렇게 결막이 있습니다. 결막은 눈동자를 보호하고 눈꺼풀 안쪽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렌즈를 꼈는데 렌즈가 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안구 뒤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 이 결막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결막이 얇아집니다. 결막이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고 눈 자극감, 불편, 각막기약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시각의 변화 보면 나이가 들면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진다. 눈꺼풀에는 상안검과 하안검이 있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처지고 눈이 깊게 들어간다. 눈썹은요, 회색으로 변합니다. 남성의 눈썹은 거칠어지고 남녀 모두 눈썹은 가늘어진다. 자, 아까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눈물이 나이가 들면 감소해서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고 불편해진다. 공막은 흰자입니다. 공막에 갈색점이 생기죠. 흰자에 갈색점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세계 식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구별이 잘 안 된다. 특히 수정체 있습니다. 수정체는 우리 눈 안에서 이렇게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원래 왼쪽처럼 투명해야 되는데 이 렌즈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노란색으로 변하니까 색이 이 부분적으로 파란색, 남색, 보라색이 잘 구분이 되지 않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발생합니다. 노안. 나이가 먹으면서 잘 안 보이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면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안질환의 원인이 되는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이 저하되고 빛 수능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빛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밝은 곳에 갔을 때 동공이 좁아져서 빛을 조금 받아들이는 적응 과정입니다. 이 빛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청각 보겠습니다. 들리는 감각, 청각의 노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1번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이 되고 피부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귓바퀴가 늘어지고 커집니다.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하고요.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 감소되고요. 잘 안 들리죠?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귀 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하며 넓은 홀에서 전화 걸 때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듣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증상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각입니다. 맛을 보는 감각인 미각인데요. 혀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밀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한다.
중요한 거 2번이겠습니다.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는 더 기능을 잘해서 예민해지고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는 기능이 떨어져서 둔감해집니다. 자, 둔감하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설탕, 짠맛을 내는 소금을 자꾸 더 많이 넣게 되고 그리고 신맛, 쓴맛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3번 구강의 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고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요. 침 분비량 줄어들고 후각이 무뎌져 식욕의 변화가 옵니다.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의 저하로 조미료 많이 넣게 됩니다. 네 번째 후각 보겠습니다. 냄새죠. 후각 세포가 감소되어 후각에 둔화가 나타납니다. 촉각 보겠습니다. 스킨 센서입니다. 노인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감을 느낄 수가 있다.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고 가겠습니다. 스킨 센스가 센시티브하지 않고 둔감해지기 때문에 민감성은 감소된다.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통증을 호소할 때는 막 아프다고 하는 정도는 더 아프다고 한다. 약간 오버 액션을 하는 오버 감각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컴플레인이죠. 호소는 컴플레인.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돼서 반응은 둔감하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감각기계의 질환은 이제 세 가지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있겠습니다. 우선 안압의 눈의 압력인 안압의 정상 안압은 15에서 20입니다.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약해지는 증상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 1번의 녹내장과 백내장은 눈에 관한 질병이고요. 노인성 난청은 귀에 대한 질병이죠. 자, 녹내장과 백내장 구분을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여기 안구의 압력이 올라가서 뒤에 있는 시신경이 손상되어 눈이 아프고 시력이 약해지는 증상이고요. 백내장은 여기 수정체가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혼탁해집니다. 수정체의 혼탁. 그래서 빛이 번진다. 여기 증상에 시야 전체가 흐리고 복시, 이중시야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녹내장은 안압이 증가되어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력이 약해지는 증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적 소인이 강하기도 하고 고혈압이 심하거나 스트레스의 이제 원인이 불명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눈 이물감, 그러니까 안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 자꾸 불편감을 이물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안압 조절에 이제 신경을 써서 시력 약화를 막거나 늦출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일하면 눈 피로감이 늘어나서 눈 피로감 때문에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어두운 곳에서 책 보지 말고 쉬면서 심신의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한 복장을 한다, 담배 끊는다, 술은 줄인다. 특히 머리에 피가 몰리는 자세 하면은 안압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 피한다. 편안한 마음 갖도록 한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백내장 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뿌얘지고 그리고 눈동자가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색구별 능력이 저하되거나 동공이 백색 혼탁 그리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인다.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있다.
통증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시력이 약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내장이 있을 때는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혼탁된 수정체가 바뀌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고막과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관련 요인에는 동맥경화증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 유전적 소인, 장기간의 소음 노출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증상에는 스츠트프크 이런 강한 음에서 더 안 들리는 난청의 증상이 있고요.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 평형 감각의 저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귀에는 소리를 듣는 리스닝 기능도 있지만 평형 감각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에 난청이 생긴다면 심하다면 평형 감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 피하고요. 보청기 사용하게 됩니다. 이야기할 때는 의사소통할 때는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서 입을 볼 수 있게 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도록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을 때는요.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주는 게 더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높은 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낮은 음으로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더 잘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고음 소리보다 저음의 차분한 소리가 더 잘 들린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질병명 예측해서 말하거나 치료 방법 등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보니 눈이 혼탁해 보이는 대상자에게 백내장 같네요, 녹내장 같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과 청각장애는 진행성이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잘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아 개념이 쉽게 손상되고 우리 대상자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려주고 대상자를 지지해야 되겠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안전사고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분비계 보겠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입니다. 우리 몸의 내분비계는요, 이렇게 췌장, 우리 소화기 배웠을 때 췌장에서 호르몬도 분출하고 그리고 소화 효소도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이 내분비계의 역할이죠. 췌장의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인슐린이 있는데 이 인슐린이 혈관에 들어가서 당 조절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갑상선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항진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난소에는 여성 호르몬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또 내분비계는 성장, 발달, 대사, 에너지 생성으로 체액과 전해질, 혈압과 맥박, 근육, 지방의 뼈, 재생산 이런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노화에 따라서 뇌하수체 부신 등 이런 뇌분비계의 변화가 큰 건 아니지만 당대사 아니면 갑상선 분비 오름 에스트로겐 이런 분비는 많이 감소합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쉽게 고혈당이 되고 당뇨병이 잘 된다.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하다. 공복혈당 증가한다. 갑상선 크기 줄어들고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합니다. 또 근육질량이 감소되어 기초대사율이 감소합니다. 내분비계의 주요 질환에는
가장 유명한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에 생기는 관련 요인으로는요,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아니면 유전도 이제 강하게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혈관에 당이 많아서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이다. 당뇨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당뇨병의 주요 증상으로는요, 크게 다뇨증, 다음증, 다식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다뇨증, 마늘, 다이에 소변 요죠. 소변을 자주 본다. 밤에 일어나서도 많이 보고 낮에도 많이 본다. 이게 다뇨증입니다. 다음증, 물을 많이 먹는다. 목이 계속 말라서 물을 계속 먹는다. 다음증입니다. 다식증, 배가 많이 고프고 배가 자주 고프고 다식증입니다. 또 체중 감소한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 식사를 했는데도 살이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체중 감소도 있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증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뇨증, 다음증, 다식증은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시험에 체중 감소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감염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이럴 때는 고혈당이 됩니다. 고혈당의 증상으로는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 등이 있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저혈당 증상입니다. 우리 몸에 저혈당이 되면 너무 저혈당이 되면 뇌로 혈당이 당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뇌에 산소는 가더라도 영양분인 당이 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혈당 증상은 우리가 공부를 철저히 해놓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이제 설탕을 주거나 사탕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죠. 저혈당이 언제 발생하냐면 식사량 감소했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많이 했다. 이럴 때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증상으로는 땀이 많이 난다. 식은땀 같은 게 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시야가 몽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휘청거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요법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식이에 단당류를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표준 체중에 알맞은 열량을 섭취해야 하고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합니다.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요. 저콜레스테롤 식이하는 것이 좋고 고섬유질 음식 그리고 음식과 술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운동 요법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하고요. 장기간 등산할 때는 저혈당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식후에 30분 후부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식후 30분 이후부터 산책이나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고요.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요법 보시면 이제 인슐린을 투여받거나 아니면은 약물을 먹게 되는데요.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을 해야 하고 약물 복용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 여기 단당류와 복합다당류,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단당류, 설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단당류는 피하고 여기 보니까 아이스크림, 빵, 밀가루, 사탕 이런 것들이 있네요. 대신에 복합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이 빵도
그 무슨 빵이죠? 천연빵 있죠. 천연 효모빵 이런 것들 아니면 귀리, 고구마, 당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복합산소를 먹으면 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시고요. 발 관리 원칙 첫 번째, 혈당과 혈압 관리. 두 번째, 주의 깊게 발 관찰해야 된다. 상처나 굳은 살, 변색이 일어난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굳은 살이 있으면 뜯어내지 말고요. 발 씻고 말리기. 발을 씻을 때는 뜨거운 물로 발을 씻으면 안 된다. 여기 8번에 보시면 차갑거나 뜨거운 거 노출 금지. 그 3번에 발 씻을 때도 뜨거운 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욕은 안 된다입니다. 조욕 X. 씻은 후에는 꼭 잘 건조해야 된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이제 차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욕창이 되거나 아니면은 당뇨 발이 되어서 거기가 괴사되기 때문에 건조하도록 하고요. 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발가락 사이에 바르면 너무 습해져서 감염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를 제외하고 로션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예방하기 위해서 맨발 금지, 양말 착용하도록 하고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자른다. 일자로 자른다가 답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금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보겠습니다.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관찰된다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저혈당은 잘못하면 저혈당 쇼크죠. 쓰러질 수 있고 뇌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저혈당 증상은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 두통이 있다, 시야 몽롱해지고 배고프고 어지러워하고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여자분이 땀 흘리면서 창백한 얼굴 힘들어하죠.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대신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을 주의해서 관리한다. 당뇨 발 관리 잘 공부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리정신계 노화에 따른 특성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리정신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 경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 세 번째, 조심성이 증가하고 네 번째, 경직성이 증가한다. 다섯 번째, 의존성이 증가하고요. 여섯 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 일곱 번째, 생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디프레션이죠.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도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방치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케어해야 되겠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혹은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나 치매, 아니면 호르몬 변화, 아니면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감소, 아니면 경제력 상실, 퇴직 이런 것들로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 수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유전적 요인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 보겠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자주 일어난다. 매사에 관심이 없다. 즐거운 게 없다. 불면, 과도한 수면, 식욕 변화, 체중 변화, 불안, 초조, 무기력, 죄의식, 절망과 부정적 사고. 7번에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과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노인은 우울증이 생기면 건방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치매와 감별해야 된다.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고 치매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우울감의 특징, 우울증의 특징,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속으로 이렇게 우려하시고 계시죠. 불면증과 불안 증상,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치료 방법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울증이 심한 분이 자살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자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해 본 적이 있다면 주변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다면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좋은 분들이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막연하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상자의 느낌과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죠.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우울증 환자에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신 대상자의 느낌과 분노를 인정, 수용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하는 것이 답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임 등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 도움이 되고요. 햇볕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요, 짧은 기간에 발병을 하고 우울증과 치매가 같이 기억력 장애를 동반합니다. 기억력 장애는 두 개가 동일하게 일어나나 우울증은 짧고 치매는 긴 기간 동안 서서히 발병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우울증은 의욕이 없고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요. 몰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는 대답은 합니다. 대답을 하려고도 하고 근사치에 대답은 합니다. 또 치매의 특징은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죠. 최근의 기억이 빨리 잊어버리고 오래된 기억, 옛날 기억은 기억을 잘 하더라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거의 비슷하게 두 개가 비슷하게 저하됩니다. 선망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델리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선망도 치매와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잘 보고 가겠습니다. 선망의 뜻은요.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 생기는 일시적인 정신 혼란 상태입니다. 치매는 우리가 배울 것이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선망은 이제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생기는 혼란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할머니가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쌤한테 갑자기 밤에 학교 가야 되는데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걱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서 주의력뿐만이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에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달까지 지속되고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선망의 요인을 한번 보시면은 촉진적 요인에 유치 돈요관 사용과 억제제 사용 아니면 이제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이 선망 증상이 갑자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망의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치 돈혈관 때문에 선망이 심해졌다 아니면 억제제 때문에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선망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선망이 있을 때 진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이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해주고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게 해주고요. 일상생활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방법 등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진압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선망이 있을 때는 불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망은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식사, 수분 섭취를 통해서 전해질 불균형의 예방, 통증 관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선망과 치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망은 갑자기 나타난다. 치매는 서서히 나타난다. 선망은 급성, 치매는 만성. 그 선망은 어떤 그 원인이 제거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대부분 만성으로 치매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또 선망은 초기부터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람을 못 알아보고요. 치매는 처음에는 사람을 알아보지만 나중에는 누군지 못 알아보더라. 증상이 심해지면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 라고 한 증상이 있습니다. 또 선망은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지만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보다는 이제 인지적인 변화가 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수면 양상은 둘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 우울증은 눈치채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 시 장기간 계속되거나 신체 활동이 저하될 때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자살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 집에만 있기보다 밖에서 햇볕을 쬐고 가볍게 산책하는 등 스스로 기분 전환하게 한다. 인간관계, 취미활동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요. 평소 긍정적인 사고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뇌질환, 신경계 질환인 뇌졸중과 파킨슨 질환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